드디어 이제 11주고 전체 11주고 카프카 이제 첫 주 이제 시작하는데요. 예. 이거 누누이 얘기했지만은 가면 갈수록 앞에 있는 작가들이 더 그리워지고 예, 그러는 강의일 거예요. 그 이제 프란츠 카프카를 우리가 이제 전체 강의하는 데 있어서 어쩌면은 제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작가가 카프카니까 이 카프카를 읽어보셨죠? 좋으세요? 전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그냥 매번 읽을 때마다 그 조이스랑 프루스트랑은 조금 다르고 이게 정서가 좀 맞는 것 같아요. 저랑 정서적으로. 일단 카프카의 가장 큰 매력은 사람은 나이가 들면 그 어느 정도 그 나이가 들면 얼굴에 그 사람이 다 쓰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상이라는 것들도 보는 이유가 사실 그래서 보는데 20대들이 관상 보는 건 거의 의미 없어요, 사실. 한 35 넘어가면 얼굴에 사실 거의 다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다 들어와요. 얼굴 보면 오만 굴곡과 오만 그런 것들이. 프란츠 카프카의 첫 이미지는 일단 잘생겼다. 굉장히 잘생겼어요. 일단 이 정도로 잘생긴 소설가도 그닥 많이 없죠. 조이스. 우리가 순서다. 우리가 다루는 작가가 제일 처음에 프루스트, 그다음에 조이스, 카프카, 베케트인데 사실 제일 잘생긴 건 베케트예요. 약간 스틱 느낌 나고 제레미 아이언스 느낌이 나거든요. 베케트는. 예, 그렇구나. 프루스트가 제일 사실은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은 카프카라는 사람은 뭐 많은 사람들이 다뤘지만 뭐 철학자들한테도 중요했었어요. 발터 베냐민도 카프카에 대한 글을 썼었고 들레즈는 아예 단행본 책을 쓰죠. 소수문학을 위하여라는 책. 마이너리티라는 그 개념이 유명하잖아요. 그 개념을 카프카에서 이제 찾는데 여기서 메이저리티는 뭐냐면 그냥 간습적인 것들이에요. 그냥 대다수 사람들이 따르는. 그러니까 조선조 시대 때 보면은 이제 대다수가 뭐 삼종지도 지키고 뭐 시댁에 복종하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몇몇 탁월한 기생들이 그걸 확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게 이제 소수였는데 그 소수가 나중에 인류가 더 발달하면 다수가 되는 어떤 힘이 있는 거죠. 그 어떤 다수에 저항한다. 그래서 새로운 세계를 연다라는 게 마이너의 개념이에요. 소수문학이라는 거, 마이너리티라는 개념이 들레즈한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되게 불쌍한 사람들이 많고 그냥 규칙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리티라는 건 사실 비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자가 지금 마이너리티는 아니죠. 지금은 좀 아니에요. 지금은 좀 많죠. 예. 뭐 요새는 뭐 대놓고 동성애 이렇게 하는 친구가 저한테 들이대거든요. 옛날에는 커밍아웃이라는 그 숭고한 어떤 그 뭐라 그러죠? 그 어떤 그 커밍아웃을 거쳤어요. 선생님, 제가 할 얘기가 있어요. 뭐 이러면서 굉장히 고뇌 속에서 저 사실은 동성애인데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새는 그냥 선생님 저 보면 성적 취향이 안 느껴지세요? 뭐 이러는데 그럼 저는 얘기하죠. 나는 남자가 싫어. 뭐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마이너리티라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에요. 소수지만 길게 보면은 다수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까 저 조선조 시대 비유를 들었잖아요. 조선조 시대 때 대부분의 사람이 메이저 다수를 차지했지만 사실은 그건 긴 역사 텀으로 본다면 소수의 시기였죠. 그러니까 어떤 노예 시절에는 노예도 있었고 귀족도 있었잖아요. 그게 다수적 삶의 패턴인 것 같지만 길게 보면 5천년 만년으로 보면은 참 드문 기간이었다. 그래서 이제 그 특정한 다수가 메이저리티라는 이런 쪽에 이 다수가 지배했었던 것 속에서 마이너리티를 찾아낸다라는 건 단순히 소수다라는 것 가지고 되지는 않는 거죠. 미래엔 이것이 가장 강력하고 주도적인 어떤 사람들 삶의 형식이 되겠다. 들레즈 책에 보면 많이 나와요. 천의 고원에도 마이너리티, 메이저리티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거를 찾았었던 게 대표적인 사례로 찾은 게 들레즈가 카프카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 부제가 소수문학을 위하여
거라는 거고 카프카를 이제 독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들레즈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카프카가 미래의 어떤 삶과 사유와 어떤 뭐 삶의 패턴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선취하고 있다. 먼저 잡고 있다. 그러니까 예언자적인 작품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건데 또 역시 이제 문학 평론하는 사람들은 들레즈의 카프카 독해는 싫어해요. 예, 너무 지나치게 읽었다. 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그 어쨌든 이걸로 해서 철학자의 눈에 먼저 사실은 들어왔고요. 예. 근데 뭐 어쨌든지 간에 이 들레즈라는 이 카프카라는 사람은 국내에서도 오타쿠들이 있었거든요. 그 지금은 뭐 너무 유명해졌나? 유명한가요? 카프카는? 유명하죠. 유명은 한데 안 읽는 잘 안 읽는 그 단편 아무거나 읽어도 좀 짜증이 나는 이게 뭐지? 뭐 이런 작품인데 오타쿠들은 많았었어요. 그 초기에 이제 막 뭐 70년대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70년대 뭐 이럴 때 대학에서 카프카 보는 아이들은 친구가 없었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뭔가 오타쿠적인 문학 좋아하는 사람들만 봤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로부터 지금 몇 년이 지났나요? 70년대면 한 40년, 50년 지나니까 이 카프카적인 인간, 오늘 우리가 다룰 변신에서 나온 벌레가 된 그레고르 잠자 같은 인간들이 굉장히 많이 사실 늘어나 있는 게 이제 그 어떤 거죠. 그 지금 우리 분위기가 지금 많이 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카프카도 똑같은데요. 단편을 4개를 읽을 거고 제일 마지막에 선고 내지는 심판, 소송, 예, 그 뭐 번역어가 많은데 그 장편으로 할까 성으로 할까 그러다가 역시 성으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성이 카프카의 거의 마지막 작품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의 상징이 있고요. 카프카의 뭐 오늘 처음 하는 변신과 그리고 장편 성이 그 두 가지는 진짜 중요한 작품이거든요. 거의 변신은 시작 부분에 있었던 단편 소설이고요. 이 카프카의 성은 거의 마지막에 이제 나온 거니까 뭐 적당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선고 내지는 소송이라는 그 작품 같은 경우는 그 카프카의 성에 비추어 봤을 때 10년 전인가 그 정도 되는 작품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마지막 작품을 다룰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카프카가 마지막 작품들을 다 완성을 못해요, 성을. 근데 뭐 완성을 안 해도 되죠, 뭐.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에피소드들이 많고 그걸 이제 마지막에 보는 걸로 하고 이 변신이라는 그 작품은 뭐 카프카에서 제일 유명하고요. 뭐 소설집을 만들어도 변신이라고 써야 되고 카프카 그런 변신 그냥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이제 만든 작품인데 스토리는 아주 쉬워요. 이제 그레고르 잠자라는 이게 번역어가 참 그래 잠자. 그래서 이게 괜찮아요. 이거 뭐 어떻게 해요? 잠잔데 이 잠자 집안의 얘기 그렇죠? 쌈사라고 읽을까요 우리는? 아니 이게 항상 보면 잠자라고 그러면은 카프카 안 읽어봤던 사람은 웃어요. 그러니까 이 카프카를 안 읽어봤던 사람들한테 너 그레고르 잠자 아니? 라고 그러면 다 웃을 거예요. 이 잠자 집안에 그레고르라는 사람이 그 아들이죠. 그 4명의 식구죠. 아버지, 어머니, 그레고르, 그 다음에 그레테라는 여동생. 4명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그레고르가 벌레가 되는 거예요. 이 벌레는 제가 이게 발제문에 소설 셀렉션 한 부분에 썼어요. 우리가 또 그것도 합의를 봐야 돼요. 이 벌레는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가정에서 쉽게 보는 벌레일 텐데 이 벌레는 도대체 뭘까? 갑충? 갑충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정확하게 이게 바퀴벌레인가? 예? 아니면 돈벌레인가? 뭐 그런 거죠. 다리 많은 뭐 이제 찾아보시면 되고 변신이라는 소설은요 근본적으로 까먹지 말아야 될 거 하나 까먹지 말아야 될 거 그레고르는 변신된 다음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라는 거에 항상 주목하셔야 돼요. 이 소설은 이건 뭐냐면 그레고르의 변신 이야기가 아니고 그레고르는 세팅이 돼 있어요. 바퀴벌레로 세팅이 딱 된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가족이 변한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하이라이트거든요. 포인트는 많이 두셔야 되는데 저는 아버지에 좀 주목을 했지만 사실은 진짜 변신의 주인공은 그레테라는 여동생이에요. 여동생 묘하게 변할 거예요. 아마 읽어보면. 그런데 이거를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중심은요. 그러니까 그레고르는 변신 끝난 거예요. 시작은 변신 끝난 걸로 나오고 나머지 부분에 이제 이 나머지 가족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게 이제 하이라이트고
계속 숙제처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놔야 되는 게 누가 변신하는가, 어떻게 변신하는가. 요게 이제 하이라이트일 것 같고요. 그리고 카프카는 제가 굉장히 일단은 이 정서적으로 일치되는 작가가 많이 없는데, 프루스트는 저랑 정서적으로 일치되진 않아요. 예, 조이스도 좀 그런데, 카프카는 여러분들 잘 모르죠. 그러니까 뭐 이런 날, 약간 벌레 나오기 좋은 날 있죠? 이런 날 사무실 집필실에서 누워가지고, 카프카 항상 있어요, 옆에. 그 단편 있고 키득키득거리고 있어요. 저는 혼자 키득키득키득. 그러면 같이 집필실에 있는 동료 선생님들이 뭐 짜증을 내는 거죠. 카프카를 읽고 웃다니. 미친 게 아닌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도 좋아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제목 좋지 않아요? 1장 우리 아버지가 변했어요. 일단은 저기 2페이지 그 하단부를 먼저 읽으면서 이 분위기 주석을 한번 볼게요. 카프카의 단편 중 가장 유명한 변신은 1912년 11월 17일에서부터 12월 7일까지 단지 3주 만에 완성된다. 3주요? 짧죠? 근데 카프카로서는 짜증나는 일이에요. 하루에 끝나야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카프카의 소설의 하나의 특징인데요. 이 카프카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버지를 죽이고 싶은 아이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존재는 너무 큰 거예요, 카프카한테는. 그래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다 했거든요, 카프카는요. 아버지가 우리랑 비슷해요, 우리랑. 지금도 막 애들 좀 공부 좀 잘하면 서울대 법대 가고 막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카프카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진짜 잘했어요. 그 나중에 변호사도 되고요. 그쵸? 박사학위도 받고 그래요, 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냐면 부모가 원하는 걸 해주는 거예요. 부모가 원하는 걸 해주면 자유를 얻거든요. 진짜 똑똑한 아이들은요, 부모가 원하는 거 다 해줘요. 내가 카이스트 갔으면 원해? 그럼 카이스트 가줘요. 그럼 나머지를 다 할 수 있잖아. 바보들만 거기서 공부 좀 안 해보겠다고. 계기죠. 왜? 냉정하단 말이에요, 그 세계가.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요. 부모가 걱정하는데 부모가 원하는 것들을 딱딱 하면 걔가 자유를 얻거든요. 굉장한 독립성이죠. 그래서 아이를 함부로 못해요, 그러면. 다 해줬잖아. 예전에 한때 그 돈 잘 벌 때가 있었는데요. 그 애들 논술할 때 이렇게 몰래 가가지고 그 속성 논술 있어요, 속성 논술. 갑자기 막 뭐 제재를 주고서 소재를 주고서 글 쓰라고 하는 거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봐주고 뭐 이랬던 게 있는데, 그때 이 가외의 세계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학생이랑 친한 건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 어머니랑 친해야 돼요. 어머니랑 정신적 교감을 항상 유지해야 돼요. 예? 초기에는 아이한테 집중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차 마시라는 거 안 마셨거든요. 시간이 없는데 애를 가르쳐야 되는데 6개월 정도 되면 잘려요, 대개가. 근데 그 다음서부터는 제가 좀 알았죠. 이게 본능적으로 저도 변신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차도 마셔주고 사과도 먹고 시에 대해서 이런 거 얘기하면 애가 성적이 떨어지면 애 탓이지 제 탓은 아니에요. 되게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외로운 분이죠. 집은 부유한 강남에 있고 남편 잘 얻어가지고 잘 살고 이제 딸이 고3 정도 되니 부부간의 관계는 뭐 거의 뭐 개 보듯이 하는 그런 관계지, 외롭죠, 갇혀 있죠, 뭐 이런 분위기예요. 근데 갑자기 젊은 것이 온 거예요. 대학원 다니는 젊은 것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 아주머니로서는. 되게 일찍 가서 그 아주머니랑 놀았거든요. 놀았는데 막 모든 얘기를 하고요. 뭐 저를 위해서 그분이 더 열심히 책을 읽어요. 인문사회 책을. 그래가지고 읽어서 차 마시면서 막 갑자기 이제 지적인 얘기를 막 하시는 거죠. 막 이래서 그러냐고 뭐 이러고.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이 돼서 애를 이제 논술을 가르치러 애 방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또 그새 또 제가 보고 싶은 것인가 봐요. 또 뭐를 들고 또 오세요. 그래서 또 거기 또 앉으세요. 그때 이제 딸이 이제 눈치를 주죠. 이렇게 씩씩 나가라고. 딱 나갈 때 그 딸 나중에 지금 저 검사예요. 예, 나중에 지금 검사라는 걸 아는데 나갈 때 그 딸의 아직도 그 멘트가 기억나요. 조용한, 아주 조용한 멘트. 어머니가 나갈 때 지랄하네. 와. 요게 공부 잘하는 아이예요. 공부 못하는 아이를 두신 분은 행복한 줄 아세요. 이 아이는 평생
엄마한테 죄책감을 가지면서 엄마가 굴러라 그러면 굴고 다 하고요. 이게 공부 잘한다라는 의미는 그거예요. 아이들이 외로운 아이들이죠. 근데 이제 머리도 대고 하니 그 카바를 하는 거죠. 카프카도 똑같이 그런 거예요. 아버지의 간섭을 안 받는 그래 유일한 방법은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법대 가고 이러는 건 거야. 근데 이게 자충수예요, 자충수. 뭔지 아시겠죠? 자기가 좋아하는 건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옛날에도 제가 언뜻 얘기한 것 같은데 카프카가 이제 진짜로요. 그 당시는 법조인이 되는 것보다 보험회사 들어가는 게 최고의 그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김앤장 뭐 요 정도 되는 것 같다, 그렇죠? 이제 그런 데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책을 출간을 하죠. 글 쓰고 싶었던 아이니까. 출간했었을 때 아버지한테 이제 책을 이렇게 보여줄 때 아버지가 그 유명해요. 아버지가 딱 보더니 이제 뭐라고는 못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사법고시도 패스 못했으면 소설 썼으면 지랄을 했을 거예요. 너 그럴 정신 있니? 이랬을 텐데 다 했잖아요. 취업도 하고. 갖다 주면서 카프카가 원했던 거는 아버지가 어휴 변호사님이 소설도 쓰셨네요. 내 아들 위대 잘났어. 뭐 이러길 원했는데 아버지 눈은 티꺼운 듯이 쳐다보는 거죠. 이 새끼야 이거 뭐야? 이건 뭐지? 그러더니 옆에다가 두고 가. 소설을 한 번도 안 넘겨보고요. 거기다 두고 가라. 그러니까 아버지한테는 카프카의 소설은 뭐 똥 같은 건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도 얘가 다 해줬으니 뭐라고는 못하는 거죠. 카프카는 이제 그렇게 산 아이예요. 굉장히 영민하고 똑똑해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미국에서 이렇게 출간된 건데 카프카가 변호사 노릇 보험회사에 다니면서 공문서들 쓴 것들 자료들을 봤는데 카프카가 자본가나 이런 편 들기보다 가난한 사람들 편을 많이 들고요. 사무적으로 안 하려고 하고 막 그런 것들이 공문서 같은데 보이더라고요. 어쨌든지 간에 카프카 일기에 따르면 그런 거죠. 아버지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가 원하는 것들을 해온 거예요. 카프카 표현을 빌리면 돌을 쌓는다 그래요. 아버지가 어느 중학교 가자 가요. 돌 하나 쌓. 대학교 가자 돌 하나 쌓요. 이렇게 싼다고. 계속 쌓요. 보험회사 가는 거 다 쌓. 근데 카프카의 일기에는 이렇게 나오죠. 다 싸다 보니 내가 못 나간다.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가족이 원하는 대로 다 했더니 그 안에 내가 갇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조그만 틈이 공중에 첨성대에 구멍 뚫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공간에서 카프카는 소설을 쓴 거고 자기가 쌓았었던 그 성, 돌로 만든 그 성이죠, 일종의. 거기를 나가려고 했었던 게 카프카한테 소설이었던 거예요. 일단은 카프카는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소설을 썼을 때 조금 좀 많이 달라요. 프로이트를 얘기를 하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의 핵심은 꿈이거든요. 누누이 얘기자 꿈이에요, 꿈. 꿈이 정신분석으로 가는 왕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건 농담이 아니에요. 꿈에 우리의 무의식, 우리의 억압됐던 것들이 이렇게 뭐라고 그러냐면 각본 형식으로 나오는 거죠. 되게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성적인 게 금기되니 되게 그 꿈은 성적인 꿈들이 되게가 많고요. 어쨌든지 간에 프로이트의 이론에 딱 맞게 소설을 썼었던 사람이 카프카예요. 카프카는 폭풍우처럼 써야 돼요. 검열 안 하는 거예요. 의식이 검열하면 안 돼요. 그 초현실주의라든가 다다이즘이라든가 우리 20세기 프랑스의 운동이 뭔지 아세요? 검열 안 하고 쓰게요. 여러분들 검열하죠. 그 다음 구절 뭐 쓸까? 뭐라고 쓸까 하죠. 펜으로 그냥 돌리는 거예요. 자동 필기법이야. 일종의 쫙 써서 쓰면 소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검열을 안 하고 어떻게 글을 쓸까라는 문제가 심각한데 카프카는요 그렇게 했었을 때 어쨌든지 간에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주의 기간은 너무 긴 기간이에요. 이게 변신이라는 거는요 카프카가 죽을 때 모든 소설들을 다 불태우라고 그랬어요. 브로트라는 친구한테. 근데 브로트 이놈이 안 불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우리가 작품들이 남아있거든요. 변신은 유일하게 불태우는 목록에서 카프카 뺀 작품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나머지 성 이런 거 다 불태우라고 그랬어요. 친구를 잘 만난 거죠, 친구를. 카프카한테는 얘기했거든요. 그래, 불태울게. 카프카 죽은 다음엔 출간을 해버렸어요, 쿨하게. 브로트라는 친구가 없었으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카프카 작품의 한 90여 %는 못 봤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 주석에서 제가 쓴 건데 한번 읽어볼게요. 그렇지만 카프카 본인은 집필 기간이 너무 길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하긴 선고라고 번역되기도 하는 판결은 같은 해 9월 22일에서부터 23일까지 정확히 말해 9월 22일 밤 10시부터 23일 아침 6시에 이르는 단지 8시간에 완성된 적이 있다.
요거 굉장히 소중한 작품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루지는 못하는데 이 판결이라는 단편집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9월 23일에 쓰인 일기에 따르면 카프카 자신은 자신이 이제 소설가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같은 달 25일에 쓰인 그의 일기에 따르면 그는 자신이 쓴 단편소설을 다시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경험을 했을 정도였다. 아, 이거 소중한 거죠. 자기가 쓴 글에 눈물이 나야 돼요, 진짜로. 예. 뭐, 왜 눈물이 났을까? 그러니까 그 하루 동안에 성고라는 작품을 썼지만 그 스토리는 뭐냐면요. 아버지가 마지막 대목이 인상적이에요. 아버지가 갑자기요, 아들한테 이래요. 너 죽음을 선고한다. 그때 문을 열고 주인공이요 막 달려나가요. 내리막길이에요. 내리막길 막 달려나가다가 물이 있어요. 물이 뛰어내려서 죽어요. 죽으라고 그러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자살하고 싶지 않아요? 예? 부모님의 곁을 영원히 떠나는 방법이고 너무 좋아한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부모가 날 버리는 거예요. 와, 이거 땡큐. 부모가 나를 버리는 것이 드는 그 희열이에요. 마지막 부분 보면 막 너무 근사해요. 마치 그거를 나를 쫓아내기를 짓죠. 나는 못 나가는데 아버지가 날 버리는 거예요. 버려만 주면 나는 기꺼이 나가겠다라는 각오가 있었던 것 같은. 그래서 카프카에 보면 주인공들이 죽을 때요. 여러분들이요 착각에 빠지시면 안 돼요. 변신도 마찬가지예요. 희열이에요, 일종의. 그게 그 메커니즘이 뭔지는 한번 나중에 보자고요. 여려요. 카프카의 주인공들은 카프카 본인도 여려. 내가 부모를 버리지는 못한다고요. 근데 버려야만 돼. 혼자 있으면 저 인간을 떠나야 된다는 걸 알지만 못 떠날 때 남의 손을 빌려서 떠날 수 있는 방법은 아버지가 나를 내치는 거예요. 요 욕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설은 여기 얘기했던 판결이란 소설은 스토리 쉬워요. 뭐 이러저러한 관계에서 이렇게 있다가 아버지가 나중에 너한테 죽음을 선고한다! 이랬더니 땡큐라는 소리는 안 하고 갑자기 문 열고 나가더니 알았어요 하면서 그냥 쭉 달려가가지고 물에 빠져 죽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서 좋았던 거예요, 카프카가. 난 아버지로부터 벗어난 것 같다. 카프카의 하나의 성격인데 카프카가 소설을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강도 높게. 자기 안에 들어있었던 모든 무의식과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물론 거기에서 나오는 K라는 존재라든가 주인공이라는 존재는 다 카프카고 남자아이는. 그리고 어떤 여자 나오고 아버지 등장하고. 항상 이런 식의 구조죠. 가족 구조. 그래서 보면은요.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던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인 모든 단상들이 하나의 작품으로 현상했다는 즐거움. 나아가 그만큼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는 뿌듯함이 그를 감쌌기 때문이다. 글을 유년 시절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처럼 글을 써보셔야 되거든요. 예, 글을 제대로 쓰면 유년 시절로부터 자유를 얻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야기된 고통은 고통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 고통들 이야기 안 하고 꾹꾹 담아두면 우리 삶을요 계속 지배해요. 미래까지. 근데 그거를 친구한테 토로하거나 아니면 정신과 의사 찾아가도 돼요. 물론 정신과 의사들은 대충 듣는 둥 마는 둥 하다가 퍼즐 몇 개 돌리고 카드 몇 개 꺼낸 다음에 약을 줘요. 항상 의심스러운 건 그런 거죠. 차라리 그냥 약을 주지. 이 쓸데없는 짓을 할까. 근데 그 어쨌든지 간에 누군가를 만나서 스님 만나도 되고 목사 만나도 되고요. 고해성사 같은 것도 괜찮아요. 신부님한테 들어가가지고 신부님은 다 죄를 사하잖아요. 아버지 찢어 죽이고 싶어요. 이 얘기해도 돼요. 그러면은 전 잘못된 거죠. 그러면은 신부님이 그럴 거예요. 잘못된 거라고. 저의 죄는 사해질 수 있는 것인가요? 그러면 신부님이 그래요. 사하노라. 그러면 사해지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하던가 누군가를 만나서 자기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하면은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거든요. 100%. 여러분들 부모님 무섭죠? 아직도? 힘들죠? 그게 힘든지 아세요? 예전 그 느낌 때문에 힘드는 거예요. 아직 유년 시절에 그 감정적 느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육체적으로 붕괴돼야 그나마 조금 얼굴 보기가 괜찮아질 거예요. 어쩌면. 그런데 여러분 나이나 여러분의 경제적인 거랑 독립성으로 봤을 때 지금 부모한테 그렇게 좌지우지 될 필요도 없거든요. 아직도 집에 연락하시는 분 있어요? 늦게 들어간다고? 왜? 왜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을 나온 사람은 연락할 필요 없어요. 가족들이 같이 사는데 집에 연락하시는 분 아직도 늦게 간다. 있어요?
왜 연락해요? 연락 안 하면 불편하지? 불편하죠? 왜 연락해요? 연락이 없으셔가지고. 구차하다. 그쵸? 예, 인간이 가진 마지막 비겁은 나의 비겁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다. 라고 할 때죠. 예. 제가 고쳐드릴까요, 혈압을? 그러면 연락을 안 하실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이야기된 고통은 고통이 아니다가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좋은 작가들의 특징들은 되게 첫 작품들이 걸작인 이유가 되게 유년 시절 그걸 다룬단 말이에요. 항상 유년 시절을 안 다룬 작가들 중에서 승승장구하는 애들은 한 명도 본 적 없어요, 저는. 어쨌든지 간에 카프카가 소설을 쓰면서 이제 그렇게 이렇게 하루 만에 이제 끝났던 다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나름대로 아버지로부터 나름대로의 독립이라고 그러나, 그리고 자기의 어떤 트라우마라고 그러나, 약간 부모님한테 쫄고 있는 거, 기타 등등 이런 거. 예. 이게요, 이 후유증이 굉장히 커서 부모님이 돌아가셔도요, 집이라는 이미지 자체가 아버지나 부모의 이미지로 있는 분들이 있어요. 부모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나가면 들어와야 될 것 같아. 내 집인데도. 그러시는 분들 있죠. 예? 내 집이잖아. 내 집이면 내가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집이라는 이미지가 부모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요, 여행을 가면 빨리 좀 돌아와야 되고 이런 이미지예요. 그래서 그냥 전화 연락해도 되거든요. 그냥 가까운 부동산에. 저희 안 갈 것 같으니 팔아주세요. 이래도 되는데 그런 적 있으세요? 그리고 그 잔금은 저한테 입금해 주세요. 여기가 어디냐고요? 아르헨티나예요. 이러면 되는데 그런 거 안 해보셨죠? 그런 거 안 해봤잖아요. 아직도 똑같은 거예요. 그곳에 아버지라는 존재가 없어도 역시 무언가 거기는 가서 있어야 되는 그런 곳인 것처럼. 왜냐하면 집이라는 거와 부모는 같은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걸 벗어나려면 야영 생활도 많이 하는 것도 좋죠. 야영 생활 많이 해요, 진짜. 바깥에 텐트 치고 침낭에서 지내보고 이런 거 많이 해봐야 되죠,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그 다음에 이런 글로서는 3주나 걸쳐 완성된 변신은 너무나 많은 지적인 검열을 거친 것으로 보였을 것이다. 또 한 가지 기억해 두어야 할 사항이 하나 있다. 1922년에 카프카가 소설가로 거듭나게 된 원동력은 펠리체 바우어라는 애인과의 사랑이었다는 점이다. 펠리체 바우어 기억해놔야 돼요. 이 여자 중요하거든요. 몇몇 여자가 카프카한테도 있었지만 이 약혼은 결혼은 못했어요. 이 펠리체 바우어는 중요한 게 카프카의 여주인공 이름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프리다예요. 프리다는 펠리체 바우어예요. 그러니까 프리다의 성격이 이 여자 중요한 여자죠. 뻥뻥 터졌어요. 진짜로 카프카의 전체 작품 중에 누누이 얘기했지만 많은 건 펠리처 바우어한테 보낸 편지예요. 카프카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거 불태워라. 왜요? 아버지로부터 스스로 독립하기 위해서 갑갑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렸을 때 트라우마를 고치는 데 소설을 쓴 거지 출간의 목적은 아닌 거예요. 별로 의외로. 하나에서 내가 좋으면 된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펠리처 바우어한테 이렇게 글을 많이 쓰는 거 보면 우리가 카프카 전집이라고 서울 출판사에서 나오다가 대충 출판사를 이렇게 말아먹는 바람에 다 안 나오고 있는데 편지를 진짜 많이 쓰죠. 펠리체 바우어. 이 여자가 구원이에요. 펠리체 바우어한테, 카프카한테는.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한 남자가 한 여자가 기존 시스템, 종교, 가족에서 벗어난 유일한 방법은 어떤 이성을 만나서 새로운 생활로 나오는 거예요. 그쵸? 공식이죠, 공식. 중이 저를 떠날 땐 언제? 애인을 사귈 때. 신부가 저를 떠날 땐 언제? 애인을 사귈 때. 수녀님이 떠나면 누굴 사귀었어요? 애인을 사귄 거예요. 애인도 없는데 수녀집을 왜 나가? 그냥 거기 있지. 비구니가 저를 떠날 땐 등산객이랑 같이 내려갔거나 분명히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구원이거든요, 이게. 여자분들은 특히나 그렇죠.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자들이 연애에 목말라 하는 거는 인생 대박이거든요. 인생 대박 중에 하나가 집에서의 탈출이에요. 집에서 탈출할 수 있다고요. 이 탈출을 꿈꾸는 거거든요. 똑같은 경우인데 이제 카프카도 마찬가지죠. 카프카가 펠리체 바우어가 이렇게 내려줄 줄 아는 거예요. 이렇게 동아줄을요. 그래서 이제 끌어당기면은 이 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펠리체 바우어 입장에서는 짜증나는 애인을 만난 거예요. 처음에 만났을 때 너무 좋았거든요. 카프카가 잘생겼죠. 예민하죠. 민감하죠. 섬세하죠. 지적이기까지 하죠. 한두 번이죠. 계속 만날 때마다 모르는 얘기나 하고 계속 만날 때마다 편지 이상한 거 쓰고 이거 이제 몇 년 전이니까 좀 힘들었을 거예요. 펠리체 바우어 입장에서. 처음에는 좀 이렇게 지적인 남자가 멋있죠. 근데 계속 지적이야. 자꾸 모르는 얘기만 해요. 얼마 전까지 스피노자 얘기를 한참 하더니 요새는 순수이성 비판 칸트 얘기를 막 해. 처음에 멋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되게 내가 만났던 남자들은 속물인데다가 무한도전 얘기 끝나면 그냥 할 얘기가 없는 아이인데 막 카프카 기용도 막 이런 얘기할 때 5년 동안 들어봐요. 이 펠리체 바우어라는 여자가 가졌던 힘듦도 아마 그런 거와 좀 관련된 것 같아요. 나중에 되다 보니 육체적이거나 애인이었거나 이런 관계라기보다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요? 제일 슬픈 게 그거잖아요. 뭐 영혼의 동반자 이런 거 우리가 아주 싫어하는 거 영혼의 동반자 뭐 당신이랑 나랑 같이 살아서 뭐해요? 멀리서 서신이나 교환하지. 뭐 이런 관계 쪽으로 좀 굳어진 것 같아요, 많이. 어쨌든지 간에 1912년 주목하셔야 돼요. 1912년에 카프카는 스스로 자기가 소설가다라는 자의식을 가졌었는데 이때 펠리처 바우어라는 여자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프리다라고 성이라는 장편에 나온 프리다 그 여자는 바로 펠리체 바우어거든요. 예, 그 모티브는 거기에 있으니까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서신을 읽을 때 펠리체 바우어에게 보낸 서신들은 아주 예의주시해가지고 다 읽어보시면 좋을 거예요. 하긴 사랑에 빠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진짜 맨 얼굴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여주려는 열망 혹은 압박을 갖기 마련이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거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이 사랑에 빠지게 되면 이거 위험하단 말이에요. 사랑에 빠지시면 안 돼요. 사랑에 빠지면 진실을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요거 항상 딜레마 같은 거거든요. 진실을 얘기한다. 진실을 얘기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고 무슨 허점이 있고 흉터가 있으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안 들어요 별로? 끝까지 간다? 절대 알리지 않겠다? 예. 이 사랑이 참 묘해요. 사랑은 진실에 대한 압박도 있고 그만큼 거짓말을 하게 되는 압박도 있어요. 평범한 관계랑은 좀 다르죠. 어쨌든지 간에 누누이 얘기했지만 항상 뭐예요. 신혼여행 가서 첫날 밤에 항상 지금까지 만났던 남자와 여자의 얘기를 꼭 해요. 안 해도 되는데 그거 해가지고 그냥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진실을 얘기하고 싶은 압박들이 벌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이 소설들을 쓰거나 기타 등등 이렇게 했었을 때 바우어한테 많은 부분들 소설을 한번 쓰고 정리되면 소설과 관련된 글도 쓰고요. 자기 심정 상태에 대해서도 쓰고요. 이런 거죠. 나 이런 사람이니까 나 이런 사람이거든요. 당신이 나를 잡아주세요. 라고 이제 쓴 건데 사실 그게 더 부담이었을 것 같아요. 바우어 입장에서 상당히 미친놈이다. 그것까지는 안 가더라도 감당하기 힘든 남자다. 나보다 더 지나치게 섬세해서 내가 조금만 잘못 행동을 하면 유리처럼 깨질 것 같은 남자랑 어떻게 살아요. 약간 이제 두 사람이 뭐 남녀 사이가 아니더라도 여행 갈 때는요 민감한 사람이랑 못 가요. 진짜 공 같은 사람이 좋거든요. 얘가 시체인가 뭔가 쫓아는 다녀요. 말 못하는 개 같기도 하고 이런 애들이랑 여행 다니면 편하지 매사 까탈스러워요. 거기다 심지어는 뭐 중간에 한참 가다 보면 혼자 가고 있어요. 보니까 노을 보고서 노을이 너무 좋아 여기서 있을래. 이런 애들이랑 같이 여행 다니기 힘들거든요.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얼굴들을 이제 보여주고 편지를 쓰죠. 폭풍우처럼 써요. 소설도 많이 쓰고. 이처럼 사랑은 가면을 쓴 모습이 아니라 맨 얼굴이 등장하도록 촉구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 맨 얼굴이 피고름이 흐르는 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펠리체와의 사랑은 그에게 아버지와의 단절을 더욱 재촉했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랑은 한 개인을 가족 질서로부터 벗어나 주체로 서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이기 때문이다. 사랑이 주체로 만들고요. 주체가 돼야 사랑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거 같은 공식인데 우리는 비범하지 못해서 사랑을 할 때 어른이 되죠. 어른이 된 다음에 사랑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 근데 대개는 사랑을 해야 간신히 좀 어른이 되는 척 하다가 다시 후퇴해요, 옛날로. 그러니까 어른이 돼가지고 누구를 사랑하는 게 정상인데 사랑을 해서 어른이 되죠.
그 예전에 우리 저 발터 베냐민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예, 사랑의 힘은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나같이 평범하고 약한 사람도 굉장히 강해질 수도 있고, 나같이 약했던 사람이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대들 수 있어요, 당당하게. 그러면은 뭐 이렇게 지금 같이 고분고분하던 딸이 갑자기 아버지한테 저항할 때 아버지는 직감하죠. 이것한테 뭐 믿는 구석이 있다. 그죠? 얌전하던 아들이 엄마한테 저항을 할 땐 100%예요. 이거 믿는 구석이 있어요. 다른 여자 대안이 있다 지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이거 당당해야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노라고 하는 거죠. 노라고. 하나의 공식 같이 있죠. 공식인데요. 노라고 하는 사람이 예스라고 할 수 있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노라고 못했던 사람이 하는 모든 예스는 아무 의미 없는 얘기예요. 노라고 했던 사람, 아니요 라고 했었던 사람이 예스라고 할 때 그 예스는 예스예요. 근데 되게 그냥 예스 이러고 아들이랑 딸이 지려보다 갑자기 아닌 것 같은데요? 싫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래서 어른이 되는 최고의 관건 중에 하나는 노라고 할 수 있음이에요. 그래서 니체도 그러잖아요. 어린아이였다가 사자가 되라. 그 다음에 그 사자가 뭐냐면 저항정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꼬맹이 때가, 이거 제가 잘못 얘기했다. 낙타에서 사자에서 어린아이잖아요. 낙타는 짐을 지면 그냥 예스. 두 명이 타도 예스. 저기 아프리카 가서 낙타 타보신 분 있죠? 그냥 올라가도 예스예요. 저항해요? 넌 싫어. 내려. 뭐 이러지 않잖아요. 사자 타보셨어요? 니체 표현을 빌리면 사자를 타려면 사자를 죽이고서야 탈 수 있다. 이건 맞죠? 그러니까 노라는 단계를 거치잖아요. 노. 이 노라고 했었을 때 어른이 되는 거예요. 노라고 자주 하세요? 노라고. 아니요라고. 그 빈도수만큼 여러분들은 어른이고요. 그리고 그 노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예스라고 할 때 그 예스는 과거 낙타였었을 때 꼬맹이 때 네네네랑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른은요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라고 할 수 있음과 예스라고 함이 같이 있는 거예요. 예스라고만 하는 건 어른 아니에요. 절대. 그냥 말 잘 듣는 거죠. 예, 예스의 배경은 항상 노여야지만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노예가 있는데 주인한테 항상 예스라고만 할 때, 요번에도 또 예스 했었을 때 아무 의미도 없죠. 그렇죠? 노라고 할 수 있어야 되죠. 노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예스를 할 수 있다. 예, 이것도 좀 고민을 해두면은, 예.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이제 어른이 된다, 사랑을 한다, 선택지 같은 거죠. 부모님이 애인을 못 만나야죠, 그래도.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부모님 말에 노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어른이 되어 나가죠. 그 얘기했지만 불법도 자행하고 막 오만 짓 다 하죠. 뭐 아버지 주려고 갖다 놨던 한약도 꺼내서 남자친구 먹이고 막 오만 짓도 다 하고. 예. 그쵸.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지가 훔쳐서 뭐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하고. 되게 돈이 어디 있어요. 다 훔쳐야지. 예, 막 돈 벌고 싶어 하고. 갑자기 막 여러분 친구 중에 나 취업해야 돼. 뭐 이런 100%예요. 부양가족이 한 명 생겼다. 이 100%예요, 100%. 그 어쨌든지 간에, 이런, 펠리체 바우어는 중요한 거죠. 믿는 구석이 생긴 거고, 그러면서 1912년에 자기 내면, 그리고 그 내면 안에는 아버지가 존재하고요. 아버지한테 쫄아있는 자기가 존재하는데, 그 주름진 모습, 굴곡진 모습, 막 그런 모습들을 꺼내도 되는 거예요. 이 펠리체 바우어라는 여자의 역할이죠. 또 한 가지 변신, 이 충격적인 소설을 읽을 때 우리는 되물어 보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 누가 혹은 무엇이 변신하는가? 이런 물음을 던진다면 우리는 변신의 주체가 그레고르가 아니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파악하게 된다. 이미 소설은 별내로 변한 그레고르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만 잘 읽으시면 돼요. 이 변신 읽을 때 그레고르한테 너무 신경을 쓰세요. 그레고르는 변신 끝났다니까. 근데 어떻게 변하나? 뭐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나머지 가족들을 봐야 돼. 나머지 가족을. 그러니까 변신이잖아요, 변신. 그러니까 나머지 가족들이 포인트예요. 그것만 예의주시해서 나중에 다시 읽어보세요. 특히 권하고 싶은 건 저는 그 방향으로 안 나갔지만 전 아버지 관계에 좀 주목을 했지만 그레테라는 여자의 변화거든요. 이 그레테가 아마 하나의 공식 아시죠? 체계나 억압이나 어떤 자기의 선입견이나 어떤 자기의 속아있는 이데올로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사랑밖에 없다는 거 아시죠, 이제는? 현대문학의 특징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조이스한테 있어서도 그렇고, 프루스트한테서도 그렇고, 베케트한테서도 하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변신에는 여자가 안 나오잖아요.
그 여자의 역할을 누가 하냐면 그레테가 해요. 이 그레테가 묘한 위상이에요. 프리다로 딱 놓지는 않고 내부에 있는 여동생으로 놨고, 예예. 그러니까 그 구조를 조금 좀 이해를 하고자 한번 보면서 그레테의 극적인 변화가 어쩌면요 이 소설의 어떤 부분일 거고, 또 그레테의 이 변화가 어쩌면 펠체 바우어의 변화이지 않았을까. 처음에는 벌레로 변신한 오빠를 그리 애절하게 따랐지만 나중에 가면 가장 잔혹해지게 변하는 여자. 처음에는 이 남자 있으면 모든 것들을 걸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나중에는 집나르라고 부려먹는 부인들. 뭐 비슷한 비슷한 구조예요. 비슷한 구조. 자기도 모르게 변해버리는. 어쨌든지 간에 이 그레테라는 여자 주목해가지고 나중에 읽어보면 변신의 한 중심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소설이 쓰이기 전에 이미 그레고르는 변신을 완성했던 것이다. 변신을 읽다 보면 변신의 주체가 그레고르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여동생이라는 사실에 직면하게 된다. 한 집의 생계를 책임지던 아들이자 오빠가 속된 말로 바퀴벌레처럼 무기력하고 나태한 존재로 변하자마자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여동생은 기적과도 같은 변신을 수행하게 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레고르가 변신의 주체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나머지 가족들이 변하는 순간 그레고르에게도 그 변화에 따른 2차 변신이 강요될 테니까 말이다. 뭔지 아시겠죠? 처음에는 이렇게 다정하게 대했다가 막 아버지 장난 아니죠? 나중에 사과 던져가지고 벌레인데, 벌레는 겉에만 뼈가 있는 거예요. 갑각류라는 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속에 뼈가 있고 겉이 살이잖아. 이 벌레 안에서 뼈를 찾으시려면 안 돼요. 껍데기가 뼈거든요. 벌레 입장에서. 사과를 던져가지고 사과가 박히죠. 이 그레고르, 그러니까 벌레가 된 그레고르의 치명적인 사인을 분석을 해보면 박혀있는 사과가 썩으면서 몸이 썩어서 죽은 거예요. 정확하게 이미 아버지가 사과를 던져가지고요. 그 벌레 등판 있죠. 저는 바퀴벌레가 자꾸 연상되는데, 바퀴벌레 발견해 보셨죠? 그 느낌 좋잖아요, 소리. 그치. 그런 것처럼 사과가 하나 박힌 건데, 그 사과가 썩어서 사실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조짐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가족들이 변해서 그레고르한테 어떤 압박을 가해왔을 때 그레고르는 또 변할 수밖에 없죠. 근데 중요한 변화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설이 전반적으로 변신으로 갈 수 있는 주 원동력은 그레고르인데, 전체적인 변신의 주인공은 역시 가족이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 말도 못하고 행동도 못하고 인간의 행동도 못하거든요. 이 그레고르는요, 나머지 가족 3명의 변화에 맞춰서 수동적으로 변해가고 끝내 아버지가 사과를 던져가지고 부상을 입었듯이 죽음은 예언된 쪽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네. 결국 변신은 그레고르의 변신이 나머지 가족에게 변신을 강요하고 이어서 가족의 변신이 그레고르 자신에게 또 다른 변신을 강제하는 복잡한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쵸? 카프카 작품에서 어쨌든 좌우지간 여자만 나오거나 카프카의 주인공인 케이든 그레고르든 간에 뭔가 감정의 교류를 느끼려고 할 만한 여자나 뭐 이성만 나오면 무조건 주목하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소중한 부분들이에요. 제가 공식처럼 얘기했는데 그건 납득은 되세요? 아유, 납득 잘 안 돼요. 그게 문제야. 그게 여러분들이 음란해가지고, 네, 음란해서 그래요, 음란해서. 이게 유일한 계기거든요. 이성 간에 뭐 섹스든 뭐든 간에 이거는 하나의 탈출구란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이 섹스라는 거는요, 모든 종교와 이데올로기들은요, 검열하고 통제하는 대상이라고요. 이거 자체가 너무나 복합적인 상징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진짜 그런 거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자유를 얻고 싶으시면요, 여기 동영상 찍잖아요. 여기 와서 옷 한 번 벗으면 돼요. 모든 게 해결돼요. 진짜 요단강 건너세요. 뭐든 못하겠어요, 이제. 요단, 하고 싶은데 하실 분. 카프카 기념으로, 카프카 개강 기념으로. 한 번만 못 보시면 돼요. 여기가 싫으시다? 강화동 내거리에서. 한 번만 벗으면 돼요. 하실 거예요? 하실 수 있어요? 예? 별로? 예? 내가 해보라고요? 미네르바의 올빼미는요, 저녁에 늦게, 여러분이 다 벗은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제가 벗고 나서 제 제자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강화문에서 해수하는 식으로. 진짜 농담 아니에요. 그거 진짜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어떤 여성분들이나 어떤 갑갑했던 분들이, 이런 분들이 노출된 의상을 입거나 여름에, 예? 아주 자극적인 옷을 입었을 때 들었던 그 느낌이 그런 느낌과 근접한 거예요.
그게 이제 아주 복잡한 거죠. 그냥 더워서 노출을 한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애매한 경계선상에 있어요. 옷 입음과 옷 벗음의 경계선상에. 묘한. 이게 단순히 성적인 유혹의 수단만이 아니에요. 요 노출이라는 것이. 여러분들도 집에서 한번 노출한 의상들을 한번 입고 거울에 한번 이렇게 입거나 이래보지 않았나요? 그럴 때 드는 묘한 느낌 들지 않아요? 이제 나가면 되는데. 나가기만 하면 모든 것들이, 그쵸? 구원이 열려요. 진짜 문 여는 순간에 요단강을 건넌다고 진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이제 옷도 벗었는데 뭔들 못해요. 이거 중요하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예. 예전에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제가 이불에다가 오줌을 싸면은 아랫도리를 개방시킨 채 소금을 받아라고 그때 그래서 보냈나? 어른이 되라고?